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방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에게 모든 걸 남긴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집은 이미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30년을 희생한 제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58살 저는 처음으로 싸우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윤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아들의 결혼식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준비했죠. 시어머니의 한복을 골라드리고 머리도 곱게 빗어드렸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분이 결혼식장까지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제가 팔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정희야, 오늘 고맙다. 그 말씀에 저는 그냥 웃었죠. 고맙긴요. 3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식장은 화려했습니다. 민석이가 선택한 곳이었죠. 제 아들 말입니다. 35살에 드디어 장가를 가는 날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예비 며느리 수연이 시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연은 항상 그랬죠. 밖에선 완벽한 며느리처럼 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문득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분명 자리에 계셨는데 말이죠. 수연아, 할머님 어디 가셨니? 제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가신 것 같던데요, 어머니. 수연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낯선 곳에선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식장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화장실, 복도, 로비까지 다 찾아봤죠. 없었어요. 민서가, 할머니가 안 보이는데. 저는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지금 식 진행 중이잖아요. 잠깐 나가셨겠지. 민석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 결혼식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 정원, 건물 뒤편까지 뛰어다녔어요. 한복 치마가 불편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식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건물 전체를 수색했어요. 폐쇄회로 영상도 확인했죠. 오전 11시쯤 정문으로 나가시는 게 보이네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혼자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셨어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왜 나가신 걸까요? 손주 결혼식인데.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식은 끝났고 하객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민석과 수연은 피로연까지 마쳤죠. 저만 불안했어요. 엄마, 할머니 집에 가셨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니 그게 되나요? 일단 집에 가보세요. 아마 집에 가셨을 거예요. 경비원도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집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이었죠. 침대는 아침 그대로였고 옷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죠. 저와 시어머니 단둘이 이 집을 지켜왔어요. 민석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모두 제 손으로 해냈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어요. 정희야, 너 참 고생이 많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당연한 거라고 답했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가신 걸까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으셨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만 바라봤어요. 혹시 돌아오실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신가요?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요. 정신은 멀쩡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이시고 자의로 나가신 거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죠. 저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방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졌죠. 그때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봉인되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걸 꺼내 들었죠.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했죠.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빈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왜 이걸 숨겨두신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랍을 뒤졌죠. 하지만 더 이상 나오는 건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죠. 30년이라는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28배 이 집으로 시집왔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때였죠. 정희야, 우리 곧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모든 게 무너졌죠.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33세 과부가 됐죠. 정희야, 이제 어쩌려고 그러니?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7살 민석이가 있었거든요.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집은 건드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명의였으니까요.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마트에서 계산대를 봤죠. 새벽 청소도 했어요. 엄마, 왜 맨날 안 계세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돈 벌어야지. 우리 민석이 먹여 살려야지.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석을 돌봐주셨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말이죠. 정희야, 내가 없으면 이 집 어떡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15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대학생이 됐어요. 장학금을 받았지만 부족했죠. 저는 더 일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민석이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내가 벌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죠.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 뒤 민석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수연이 소개할게요. 수연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단정하고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공손하게 인사했죠.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민석이 답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알게 됐죠. 돈이 부족하다는 걸요. 정희야, 내 적금 좀 깨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노후 자금이잖아요. 저는 반대했어요. 괜찮아. 손주 장가 보내는데. 결국 시어머니의 적금을 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통장까지 털었죠. 결혼 준비는 제가 다 했어요. 수연은 일한다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병원 일이 바빠서요. 그렇게 말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예단을 준비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혼자서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석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는데 당연한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수연이 집에 왔어요. 시할머니께 인사하러 왔다고 했죠.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님, 저희 결혼하면 이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 수연이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안도했죠. 함께 살 수 있다니 좋은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요.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거실로 나왔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할머니 아직 안 오셨어. 너 혹시 연락받은 거 없니? 아니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민석아, 할머니가 왜 나가셨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죠. 엄마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요. 제 인생은 온통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죠.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라졌고 아들은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누구를 위해 산 걸까?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받지 않으셨죠. 저는 매일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대답만 들었어요. 민석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연과 함께요. 엄마, 할머니 아직도 안 오셨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할머니 곧 오실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표정에 걱정이 없었죠. 우리 일단 짐 정리할게요. 민석과 수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 옆방이었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가족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박순자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흘 전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석과 수연도 함께였죠. 시어머니는 차갑게 누워 계셨어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가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석도 울었죠. 하지만 수연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하객들이 다녀갔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죠. 사람이 가진 건 집도 돈도 아니야. 마지막에 누가 내 손 잡아주느냐야.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석과 수연도 함께였죠. 엄마, 이제 할머니 방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벌써? 제가 물었어요. 엄마, 언제까지 그냥 둘 건데요? 우리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민석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서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들이 그대로였죠. 하나하나 꺼내며 개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저는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처음 봤던 빈 봉투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봉투가 두툼했어요. 손을 떨며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첫 장을 펼쳤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제 이름이었어요. 집과 예금, 그 외 모든 자산을 윤정희에게 남긴다. 정희는 30년간 이 집을 지켜왔다. 손주보다 정희가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는 유언장을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모든 걸 남기신 거였어요. 왜요? 왜 손주가 아니라 저한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통장 사본이 있었어요. 잔액이 적혀 있었죠. 3억?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 이런 돈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의 소유권 관계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유자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석, 강수연.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등기 이전 날짜를 봤습니다. 2달 전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민석과 수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물건 정리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래. 천천히 할게. 어머니, 그거 뭐예요? 수연이 제 손의 서류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야. 저는 서류를 등 뒤로 숨겼어요.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서류라니까. 어머니, 그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수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왜? 제가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물건은 이제 저희가 정리해야죠. 이 집도 저희 명의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할게. 수연을 지나쳐 방을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유언장, 통장 사본, 그리고 등기부등본.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모든 걸 저에게 남긴다고 쓰셨어요. 하지만 집은 이미 민석과 수연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어요. 유언장 무효, 재산 상속 법률. 화면을 보며 하나씩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법률 용어는 너무 어려웠죠.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도현,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명함을 받았던 게 기억났습니다. 서랍을 뒤져 명함을 찾았어요. 법률사무소 정도, 변호사 박도현.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30년 만에 연락하는 건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윤정희인데 혹시 나 기억해? 정희? 3반 윤정희? 응, 맞아.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된 일이야? 박도연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저기, 도연아.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상담? 무슨 일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 내일 사무실로 와. 시간 내줄게. 고마워.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5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도연이 나와 있었죠. 정희야, 여기 앉아. 30년 만에 만난 박도연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박도연은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제가 물었습니다. 유언장 날짜 좀 봐. 3달 전이야. 응. 그런데 등기 이전은 2달 전이고. 박도연이 등기부등본을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신 후에 집을 아들 부부에게 넘기신 거네.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본인 재산이니까. 근데 문제는 박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문제야? 정희야,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신 적 있어? 아니, 정신 멀쩡하셨어. 그럼 이상하네. 등기 서류 보니까 성년후견인 동의서가 있어. 성년후견인이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법원에서 선임하지. 누가 후견인인데? 강수연. 내 며느리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이가? 응.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어.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도연이 서류를 다시 봤어요. 진단서 발급병원이 어디지? 세봄정신건강의학과.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 정희야, 이거 조작일 가능성이 있어. 조작?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는데 치매라고 진단서를 위조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허위 진단을 내린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 정희야, 증거를 봐. 유언장에는 내 이름이 있는데 집은 이미 며느리 명의로 넘어갔어. 그것도 치매 진단을 빌미로.
박도연의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해. 정말로 시어머니가 그 병원에 가셨는지, 진단이 정당한지 알아봐야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게. 일단 병원에 진료 기록 열람 신청을 해보자. 박도연이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정희야, 각오해야 할 거야.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각오? 이거 법정까지 갈 수도 있어. 며느리랑 싸워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민석이는? 제가 물었어요. 아들도 등기에 이름 올라가 있잖아. 같이 상대해야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과 싸워야 한다니. 못하겠어. 난 못해. 정희야, 그럼 이대로 당할 거야?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 다 빼앗길 거야? 박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봤어요. 정희는 30년간 이 집을 지켜왔다. 정희가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았어. 할게.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박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만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연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의심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아까 그 서류 어디 두셨어요? 내 방에 있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 자꾸 그걸 보자는 거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유품이잖아요. 정리해야죠. 수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박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야, 병원 기록 받았어. 뭐래? 시어머니가 그 병원에 간 적은 있어. 딱 한 번. 그럼 진단서는 진짜야? 아니. 문제는 진단 내용이야. 의사가 치매 검사를 권유했지 확정 진단을 내린 게 아니야. 그럼 누군가 그 기록을 바탕으로 치매 확정 진단서를 만든 거야. 위조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이가 그랬단 말이야? 증거는 더 모아야 해.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박도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방문이 열렸어요. 엄마, 저 들어가도 돼요? 민석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민석이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통장 본 적 있어요? 통장? 제가 되물었어요. 네. 할머니가 돈을 꽤 모아두셨다던데. 내가 어떻게 알아? 수연이가 찾았어요. 할머니 방에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있던데? 3억 정도요. 엄마는 몰랐어요? 응, 몰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엄마, 그 돈으로 우리 사업 좀 하려고요. 사업? 네. 수연이가 요양병원 차리고 싶대요. 할머니 유산으로요. 민석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허탈함이었죠. 민석아, 그 돈 할머니가 누구한테 남기려고 모은 건지 알아? 당연히 저희한테 남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민석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민석이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한테 다 남긴다고요? 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쓰셨어. 그럼 우리는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은 이미 내 명의잖아. 통장은 내가 받아야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제 할머니예요. 나는 30년을 모셨어. 너는 뭘 했니?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엄마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석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30년이 당연한 거라고요. 민석아, 나가봐.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이 유언장 진짜예요? 진짜야. 할머니 글씨야. 민석은 유언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과 수연이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여보, 엄마가 유언장 있대. 뭐라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다 남긴다고 썼대. 그게 말이 돼요? 집도 우리 명의인데?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통장은, 여보, 그 유언장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 네. 할머니가 치매셨잖아요. 정신 온전하지 않을 때 쓴 거면 무효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요. 그 유언장 무효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되나? 여보, 우리도 살아야죠. 요양병원 차리려면 돈이 필요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듣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치매라니. 언제 치매셨어?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잖아요. 그 진단서 조작한 거 알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세봄 정신건강의학과. 거기서 치매 확정 진단 안 받으셨어. 검사 권유만 받으셨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아, 수연이가 진단서를 위조했어. 할머니 재산 가로채려고. 어머니, 증거 있어요? 수연이 되물었어요. 병원 기록 다 확인했어. 변호사도 있어. 변호사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거 법정 가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저를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하니? 저는 민석을 밀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석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쉬라고요. 30년을 일하고 희생하고 모신 제게 이제 쉬라고요. 알았어. 엄마 쉴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박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송 진행해줘. 끝까지 갈 거야.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처음으로 혼자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도연과 함께 소송 준비를 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정리했죠. 민석과 수연은 저를 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을 피했죠.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맞으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고인 박순자 씨의 친구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머님 친구분이시군요. 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네. 순자 씨가 부탁하신 거예요. 꼭 정희 씨한테 전해달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신촌역 앞 카페로 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에 먼저 와 계신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희 씨죠? 네, 맞습니다. 김명자는 이른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앉으세요. 커피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명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순자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정희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저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왜 저한테요? 열어보세요. 다 들어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30년 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민석이도 제대로 크지 못했을 거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너한테 미안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지.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저는 울었습니다. 이 통장은 내 거야. 민석이도 모르는 계좌야. 명자한테 맡겨뒀으니 꼭 받아.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넘겼습니다. 잔액란을 봤죠. 5억.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억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순자 씨가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정희 씨만 모르고 계셨던 거죠. 김명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을? 순자 씨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 좀 있었대요. 그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금씩 모으셨대요. 왜 저한테요? 민석이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석이는 이미 집을 받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집이요? 네. 순자 씨가 집을 민석이한테 넘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정희 씨를 위한 거였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순자 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까지 정희 씨 이름으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미리 민석이한테 넘기신 거래요. 그럼 왜 수연이 이름까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순자 씨가 하신 게 아니에요. 네. 순자 씨는 민석이 이름으로만 넘기셨어요. 등기에는 분명 수연이 이름도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 추가한 거 아닐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수연이가 등기를 조작한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김명자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받으세요. 원본 등기 서류예요. 순자 씨가 복사해서 제게 맡기셨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였어요. 소유자란에는 김민석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연의 이름은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세요.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김명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김명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순자 씨가 마지막에 자꾸 그러셨어요. 정희한테 미안하다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어머님,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희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정희야, 무슨 일이야? 증거 나왔어. 결정적인 증거. 뭐? 시어머니 친구분이 원본 등기 서류를 갖고 있었어. 거기엔 수연이 이름이 없어. 정말? 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있어. 시어머니가 따로 모아두신 돈. 얼마나? 5억. 전화 너머로 박도연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이거면 이긴다. 확실히 이겨. 정말? 그래. 내일 사무실로 와. 소장 쓸 거야.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볼일 좀 봤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변호사 만나고 오신 거예요? 그게 왜?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왜 이러세요?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수연아, 가족이 거짓말을 해? 가족이 재산을 훔쳐?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법정에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통장과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의 시작이요. 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박도연과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죠. 민석과 수연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요. 엄마, 민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외면했어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착석하세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였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고인 박순자는 유언장을 통해 모든 재산을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강수연은 고인의 치매를 빌미로 부당하게 재산을 이전했습니다. 피고 측 답변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고인은 생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작성된 것으로 무효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도연이 바로 반박했어요. 그 진단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고인은 치매 확정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피고 측, 이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까? 저는 수연의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병원 기록과 진단서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할머니는 정말 치매가 있으셨어요. 집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시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이 다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그것만으론 치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원고 측 증인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고인의 친구 김명자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멀쩡했습니다.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치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인이 유언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네. 정희 씨한테 모든 걸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30년 동안 헌신한 사람은 정희 씨밖에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또한 이 통장을 보관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정희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김명자가 통장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5억이군요. 네. 순자 씨가 평생 모으신 돈입니다. 피고는 이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판사가 수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수연이 답했어요.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 재산은 집과 3억의 예금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억이 더 있었다. 그것도 원고에게 전달하라는 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함께. 판사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으로 등기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도연이 원본 등기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등기 이전 서류입니다. 여기엔 김민석의 이름만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비교했습니다. 피고 강수연의 이름이 추가된 건 언제입니까? 고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박도연이 답했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저도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고인이 직접 요청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있습니까? 남편 김민석이 있습니다. 판사가 민석을 받습니다. 증인, 고인이 피고의 이름을 추가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민석이 일어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집에서. 민석이 말을 흐렸습니다. 계속하세요. 수연이랑 셋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원고 윤정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인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연이도 이름을 넣으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민석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인, 거짓 증언은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고인이 정말로 피고의 이름을 추가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민석아, 제가 불렀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울먹였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수연이가. 그냥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수연아. 더 이상은 못하겠어.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강수연, 고인의 동의 없이
등기에 본인 이름을 추가한 것이 맞습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제 이름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고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말에 수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연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박도연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정희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증거가 다 나왔잖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석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종 변론 날이었어요. 저는 박도영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민석과 수연도 와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수연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석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피고 강수연은 고인 박순자의 치매를 허위로 주장하고 고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등기에 본인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며 상속 재산에 대한 부당 이득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강수연의 부동산 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지분은 원고 윤정희에게 귀속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한 고인의 유언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고인의 예금 3억과 별도 계좌 5억, 총 8억은 원고 윤정희에게 상속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도연이 저를 붙잡았어요. 정희야,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것을 되찾았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연이 말만 듣고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저는 민석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민석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아, 제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집은 내가 가져. 할머니가 너한테 주신 거니까. 엄마, 대신 난 이제 나가 살 거야.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저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민석이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사진첩 하나가 전부였죠.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시는데요? 시골로 갈 거야. 조용한 곳으로. 혼자서요? 응. 혼자가 편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데 수연이 있었어요. 어머니. 수연이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한옥을 한 채 샀어요. 마당이 있는 집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면 산이 보였어요. 저는 매일 마을 요양원에 봉사를 나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정희 씨, 오늘도 왔네요. 네,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먹었지. 자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 사진을 놓았어요.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여기서 살아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셨죠.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어머님 덕분에 민석이 잘 컸고 저도 강해졌으니까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건 집도 돈도 아니라고 하셨죠. 마지막에 누가 손 잡아주느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이제 제 손 잡았어요. 이제야 진짜 효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민석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어요. 나중에 놀러와.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젠가 민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을 돌보는 게 먼저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나는 윤정희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정희.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벗겨지는 것 같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윤정희로 사는 인생의 시작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꽃을 심었어요. 장미였습니다. 빨간 장미요. 예쁘게 자라렴. 꽃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죠. 저도 이 꽃처럼 다시 자랄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늘도 내일도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찾은 진짜 자유였어요. 그리고 그게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용기였죠. 제 인생을 살아갈 용기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